excuse me, on the Korean Peninsula peacefully and through diplomacy. That's our goal, and I don't think anything has changed. We obviously clearly want to see the complete elimination of WMDs in North Korea. I said, of course, this is a good meeting between the president and 뉴스탑10이 종반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외교안보 소식 이겁니다. 3위, 핵동결은 입구 시작이다. 북핵의 이중 메시지. 그리고 대만에 2조 원대 무기를 판 트럼프 대통령 얘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판문점 깜짝 회담 직후 미국이 비핵화 빅딜에서 한 발 물러선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왔었는데요. 그런데 미 국무부가 오늘 핵동결을 공식화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최종 목표인 완전한 비핵화로 가기 위한 입구라는 겁니다. 같이 목소리 들어보시죠. excuse me, on the Korean Peninsula peacefully and through diplomacy. That's our goal, and I don't think anything has changed. We obviously clearly want to see the complete elimination of WMDs in North Korea. Process that was something that we would certainly hope to see at the beginning, but I don't think the administration has ever characterized a freeze as being the end goal. That's would be at the beginning of the process. 김정문 실장님, 네. 조금 더 쉽게 풀어보고 싶은 게 동결은 비핵화로 가는 과정이 입구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게 미국의 어떤 스탠스입니까 지금? 네, 지금까지는 빅딜 카드라 해가지고 예. 한꺼번에 모든 것을 타결한 다음에 그것이 완료될 때까지 절대로 제재 해제를 하거나 어떤 보상도 없다라는 입장이었는데 이제는 입장을 바꿨습니다. 유연한 입장을 이제 보이면서 핵 동결을 하고 그다음에 그걸 핵을 감축하고 폐기라고 하는 이런 그 북한의 요구를 일부 수용을 해서 예. 일부를 수용한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가되 그러나 분명한 최종 목적은 분명히 FFV에 대한 북한의 비핵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안찬수 소장님 지금 보면 북한이 원하는 거는 오늘 한 일본 언론가 인터뷰도 보니까 체제 보장이다. 비핵화 관련 없고 뭐 나머지 돈도 중요하지만 체제 보장이다라는 얘기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 체제 보장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경제적 대가를 달라. 그러니까 시진핑을 통해서든 푸틴을 통해서든 심지어 트럼프까지도 대가를 줘서 자기네 체제가 강건해지면 그때 우리 비핵화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 체제가 강건해지는 트럼프 표현으로 경제 강국이 되는 일이 과연 1, 2년 내에 되는 일입니까? 최소한 3년은 넘어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단계적인 북한의 접근 방식이 지금 트럼프에게 먹히고 그것이 재선의 목표와 접점을 찾았는데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 임기 재집권에서 임기 2기 내에 북한의 비핵화를 완결하겠다. 예. 멀리 보는 정책으로 선회하는 것입니다. 미국과 북한이 이제 실무회담을 하고 또 다시 정상회담을 하려고 그러겠죠. 그런데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내는 안이라든가 미국 국무부 입장 자체가 북한이 원하는 방향하고 너무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만나봤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그러니까 핵 동결을 하려고 해도 일단은 핵시설을 신고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다음 미국이 그러면 최종 목적이 뭐냐? 그러면 로드맵을 제시하라는데 이거 신고하는 문제하고 로드맵 제시 문제를 북한이 결사반대해왔기 때문에 과연 실무회담이 제대로 될 것인가 조금 걱정스럽습니다. 지금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미 국무부의 메시지에 대해서 여기 계신 뉴스탑10 전문가들은 조금 고개를 갸웃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 나라를 좀 주목해봤습니다. 바로 파키스탄인데요.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공사가 북한의 롤모델을 파키스탄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신뢰보장, 군사위협 제고, 그러면 핵무기를 내려놓을 수 있다. 이런 도식을 하는데 파키스탄이 딱 그렇게 했습니다. 2001년 9.11 테러 사건이 일어나면서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에서 반테러전을 벌이기 위해서 파키스탄의 핵보유국을 인정해줬습니다. 북한은 이 2년 동안 트럼프 대통령과 계속 회담을 벌리면서 살라미식으로 조그마한 것을 주고 또 조그마한 걸 받아내고 상조치식으로 이렇게 가면 결국은 제재도 하나씩 풀어주는 이런 상황으로 이제 갈 겁니다. 예, 그렇군요.
신인균 대표님, 파키스탄이 도대체 어떤 나라길래 북한과 이렇게 계속 비교가 되는 거예요? 파키스탄은 1998년도에 인도와 더불어서 동시에 핵 개발을 했던 나라입니다. 98년에. 예, 같이 인도는 5번, 파키스탄 6번을 동시에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핵 실험을 했고, 예. 미국은 인도에 대해서는 이제 은근히 그냥 좀 봐주는 스타일이었는데 파키스탄에 대해서는 강력히 제재를 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방금 태영호 공사 말씀대로 2001년도에 9.11 테러 이후에 아프가니스탄에 대해서 이제 미국이 공격을 하죠. 그런데 아프가니스탄이 워낙 내륙에 있다 보니까 아프가니스탄으로 들어가려면 도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육군이 진공할 수 있는 도로가 필요하고 또 공군력이 또 폭격을 할 수 있는 공군기지가 필요해요. 그래서 파키스탄에게 공군기지 2개 그리고 이제 육군이 들어갈 수 있는 도로 이런 것들을 확보를 하는 대신 핵 제재를 해제해 줬습니다. 즉 묵시적으로 핵을 인정해 줬죠. 자,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북한의 입장과 동상이몽이다. 저는 안 될 거라고 보는 게 예. 왜냐하면 미국이 그동안 핵을 인정해 준 나라들의 어떤 그 전례를 봐야 됩니다. 자, 중국의 핵을 인정해 줄 때는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서 중국의 핵을 인정해 줬어요. 또 인도의 핵을 인정할 때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인도의 핵을 인정해 줬어요. 예. 파키스탄은 자신들의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인정을 해 줬습니다. 자, 그런데 역사적으로 인도와 중국은 섞일 수 없는 무리이기 때문에 지금도 그의 선택은 옳았다고 볼 수 있는데 중국의 핵 보유는 결국 미국에게 도전하는 나라를 만들어줬고 소련과 견제를 시켜줬더니 이제는 소련과 다시 러시아와 한 통속이 됐죠. 파키스탄도 마찬가지로 그 전쟁 이후에 미국이 추가로 얻는 이익은 없어요. 따라서 북한도 과연 중국하고 전쟁을 할 겁니까? 역사적으로 미국에 계속 어떤 경사될 수 있다는 신뢰가 있습니까? 저는 북한과 파키스탄은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 국무부 대변인의 얘기를 종합해보면, 신인규 대표, 어쨌든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 미국이 북한에게 약간 전략에 말려드는 경향은 있으나 그렇다고 파키스탄처럼 핵복으로 완전히 가기에는 지금 상황에서 무리가 있다. 이렇게 정리해도 됩니다. 파키스탄은 엄청난 행운이었죠. 왜냐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했기 때문에. 그러다 북한에게 그런 행운이 있기는 좀 힘들 겁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1999년에 당시 인터뷰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0년 전에 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협상에 실패하면 단호하게 대처하겠다. 이렇게 말입니다. You go in, you start negotiating, and if you don't stop them from doing, you will have to take rather drastic actions. Because if you don't take them now, you're going to be in awfully big trouble in 5 years from now when they have more missiles than we do. We're a bunch of saps. You can never rule it out. What Israel did was fantastic, and you can never rule it out. And you know what? If you ruled it out, you couldn't talk to them. Why would they? The only thing they're afraid of is exactly what you just said. That's what they're afraid of. That's what they're concerned with. 20년 전에도 말투는 참 똑같군요. 그런데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판문점 깜짝 회담을 바라보는 우리와 미국의 시각에서 온도차가 감지됐습니다. 관련 목소리 들어보시죠. Many South Korea or other media is so confused about this event. Which event is confusing? Is that, of course, this is a good meeting between the president and Kim Jong-un. 저 얘기예요, 김정은 씨죠.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판문점 회동을 사실상 적대 종식이다 라고 했는데 미국은 그냥 만남이다 라고 얘기를 하네요. 자, 일단 판문점 회동을 해서 달라진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 달라진 게 없고 그것도 미국 국무부에서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판문점 회담 결과는 뭐냐면 앞으로 2, 3주 후에 실무회담 하겠다. 이게 결론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는데 우리 대통령께서 또 이제 이 정부에서는 현재 사실상 종전선언이고 평화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너무 앞서가는 거 아닌 생각이 들고. 청와대가 조금 더 앞서 나갔다는 말씀이시죠? 조금 정도가 아니죠. 너무 앞서 나간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화면 같이 보실게요. 오늘 얘기해 좋은 만남. 그리고 우리는 사실상 적대 종식. 근데 심지어 안찬수 의원, 북한도 그냥 역사적 상봉이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미국으로서는 이것을 정상회담으로 보지 않지만 북한은 약간의 그 3차 정상회담이라는 뉘앙스를 강하게 풍기고 있습니다. 아하. 상봉이라는 표현이 우리 김대중 대통령이 2000년 6월에 평양에 간 것도 상봉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잠시만요. 그러니까 상봉이 가볍지 않은 표현이라요? 네, 가볍지 않고 일종의 제3차 정상회담 같은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은 그냥 한반도에 오는 김에 판문점에서 김정인 위원장을 잠깐 불러서 이게 미팅하는 것이지만 북한이 이것을 회담, 상봉이라는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북미 간에 뭔가 상당히 얻어낼 걸 얻어냈다. 얻어냈죠. 실제로 동결을 미국이 선택했다면 이 판문점 회담에서 북한으로서는 엄청난 것을 얻어낸 셈입니다. 그러면 쭉 보면
하정대 국장, 어쨌든 남북미가 좀 무게를 중심으로 두는 걸 다른데 엄밀히 따지면 이제 북한과 우리가 좀 무게를 두고 여기는 좀 가볍게 여기고 이렇게 봐도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사실은 북한은 계속적으로 단계적 접근을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사실은 뭐 미국의 기본적으로 일괄 타결에 거의 이제 방점을 두었던 건데 예. 그동안에 전혀 얘기를 미국에서 하고 있지 않은 지금 상태가 바로 이제 트럼프가 다음 대선을 앞두고 미국 조야에서는 지금 계속적으로 핵 동결론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단계로 핵 동결하고 그 다음에 감축을 하고 폐결하자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지금은 만약에 핵 동결만 하면은 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나 단계를 3단계로 내놓으면 핵 동결 자체도 핵 문제 해결의 한 단계가 되는 겁니다. 그걸 아까 오늘 입구라고 얘기한 거죠. 예.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 생기냐? 핵 감축은요. 북한에 얘기할 때 핵 감축은 북한에 있는 핵무기만 감축을 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북한에서 핵 감축이라고 하는 건 미국의 핵도 감축하고 우리의 핵도 감축하고 미국의 핵도 폐기하고 우리의 핵도 폐기하고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이 단계론에 들어가면은 일괄 타결론하고 완전히 다른 얘기고 만약에 이게 이렇게 된다면은 우리한테는 상당히 단순히 이게 그냥 단계적인 해법이냐 일괄 타결이냐 이런 어떤 방식의 문제가 아니고 크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가 되죠. 왜냐하면 핵 동결 단계에서만도 우리가 북한에서 요구하는 제재를 풀어줘야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중요한 제재를 풀어주게 되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어렵게 되죠. 북한의 핵과 관련해서 판문점 회동 이후도 조금씩 미묘한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짚어볼 얘기가 있어요. 이 무역전쟁 이후에 이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장외전이 심상치 않습니다. 미국이 중국의 아킬레스건 대만 포섭에 나선 건데요. 대만이 대만에 무려 2조 원어치 무기를 팔았습니다. 화면이 아까부터 올라가 있었어요. 신인균 대표님. 무기들을 어떤 무기를 2조 원씩이나 판 거예요? 에이브람스 탱크라고 M1A2 탱크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생산하는 건데 지금 현재 미군이 쓰고 있는 것이고 뭐 사우디아라비아, 뭐 호주, 이집트 이런 나라들이 지금 이제 갖다 쓰고 수입을 해서 쓰고 있는데 예. 이 탱크 108대 즉 한 개 기갑 여단 분량의 탱크를 판매를 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중국이 대만에 상륙하기 위해서 헬기 부대, 헬기 전력들을 아주 크게 양성하고 있는데 예. 그 헬기들이 날아오면 지금 스팅어 미사일이라고 휴대용 이거요? 네네. 예. 이제 보병들이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 어깨에 얹어가지고 이렇게 그냥 대단하네요. 소총처럼 쏴버리는데 저게 사정거리가 이제 한 11km 정도 날아가거든요. 어깨에 견착하고 쏘는데 그렇죠. 11km까지 나가요. 네, 그러니까 그 보병들은 어디에 숨어 있는지 모르니까 헬기 입장에서 가장 무서운 게 바로 저 어깨 견착식 미사일이에요. 저런 것들 250기 이렇게 해서 판매를 하는데 사실 대만은 정말 처절하게 군대를 운용을 해왔었어요. 왜냐하면 뭐 중국 때문에 어떤 나라도 대만에 무기를 팔 수 없으니까 그 대만의 탱크 같은 경우에 거의 50년 된 탱크를 아직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기동이 안 되고 해가지고 뭐 해안포 위주로 중국군이 상륙하는 것을 막아내는 해안포 위주로 운용을 했는데 예. 이 에이브람스 탱크 한 개 기갑 예단을 만들어서 이 기갑 예단을 가지고 타이베이를 방어하는 수도 방위를 하는 기갑 예단을 만들었어요. 잠시만요. 이 탱크를 108대를 사서 네. 수도 방위에 쓰겠다. 그렇죠. 그런데 이 탱크가 얼마나 대단하냐면 지금 이제 1980년대부터 실제 뛰기 시작했는데 걸프전, 이라크전 이런 다양한 전쟁을 뛰면서 주로 러시아제 무기들하고 전쟁을 했어요. 그런데 단 한 번도 적에 의해 격파된 적이 없습니다. 자신들끼리 오판을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쏴서 격파된 적은 있습니다. 근데 적에 의해 격파된 적이 없고. 대단한 탱크.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뭐 볼턴 보좌관인데 그 전에 허버트 맥메스터 보좌관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 사람이 바로 이 M1 에이브람스 탱크를 이끌고 걸프전 때 기갑 중대장이었어요. 열몇 대의 탱크를 이끌고 이라크군 기갑 여단, 100여 대의 기갑 여단을 상대해서 전멸시켜버렸습니다. 예. 하나도 자기는 다치지 않고. 그 정도로 뭐 대단한 탱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엄청 불쾌하죠. 그런데 이게 비교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중국하고 대만하고 군사력 비교는 좀 어느 정도 가능하세요? 그 비교를 할 필요가 없는 그런 상태죠. 왜냐하면 중국은 지금 뭐 세계에서 두 번째 국방비를 많이 쓰고 있는 그런 나라고 지금 알려져 있는 것이 이제 연간 2,240억 달러를 쓰고 있는데 그것도 사실은 알려져 있는 거고 그 외에 무경이나 그리고 이제 R&D
우리는 R&D를 국방 예산에서 쓰는데 중국은 또 따로 써요. 예.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실제 국방비는 알려진 것보다 한 2배 정도 된다. 그러니까 미국의 한 반 정도를 쓰는데 예. 대만 같은 경우는 뭐 한 107억 달러 정도밖에 안 쓰니까 실제로는 한 40분의 1밖에 쓰지 않는 그런 나라고 40분의 특히 1. 무기를 전혀 수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무기들이 전부 50년 이상씩 거의 50년 이상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진짜 오랜만에 새 무기가 하는 거네요. 예, 말씀해 네, 주십시오. 저도 이제 대만의 그 방어 시설들을 좀 견학할 기회가 있었는데 예. 저기 남북한이 대치되는 걸 제가 다 비교해보고 대만에 가보니까 거기도 뭐 나름대로 지하 시설도 해놓고 뭐 장갑차 한다고 하는데 저는 제가 중국과 대만의 대결을 볼 때는 정말 어른과 유치원 아이의 대결 같은데 도대체 어떻게 막아내려고 여기 있느냐. 그래서 물론 냉전 시대는 뭐 대만은 그 움직이지 않는 미국의 항공모함이다 이런 말도 있었지만 실제로 중국이 의지만 있다면은 예. 능력으로서 대만을 점령하는 건 저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미국이 대만에 이렇게 대규모 전략 자산을 판매하면서 중국의 반발 당연히 거셉니다. 미국의 전략 무기가 본인들의 턱 밑을 노리게 됐기 때문입니다. 台湾是中国领土不可分割的一部分，任何人都不要低估中国政府和人民捍卫国家主权和领土完整、反对外来干涉的坚强意志和坚定决心。中方敦促美方恪守一个中国原则和中美3个联合公报的规定，立即撤销上述对台军售计划，停止美台军事联系。 그런데 김정은 실장님, 미국이 대만에 무기를 판 게 이번 처음이 아닌데도 이번엔 더 거세게 나오는데요? 네, 대개 이제 어떤 나라가 무기 체계를 갖추게 되면은 그 무기 체계를 만든 그 공급한 나라의 무기를 공급받지 않으면 그 다 작동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만이 F-16을 썼다 그러면 알게 모르게 그 부품을 미국이 계속 공급해 왔습니다. 공급해 왔기 때문에 뭐 이거는 새로운 게 아닌데 그럼 왜 미국이 이번에 이렇게 많은 자기의 무기를 팔았냐는 부분인데 현재 원래는 이 미국이 공지 전략이라 해가지고 예. 그 하늘과 바다를 완전히 지배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재 중국이 지대함 미사일이나 지대공 미사일이 굉장히 발달돼가지고 그게 굉장히 위태로워졌거든요. 그래서 대만의 전략적 위치가 굉장히 현재 높아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현재 대만이 굉장히 무기가 낙후했는데 예. 끊임없이 무력을 증강시켜가지고 중국군이 대만에 상륙도 못하게 할 뿐더러 이 대만 해협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힘까지 계속해서 아마 증강시켜 나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정대 국장 정리를 해볼게요. 이 하나의 중국 그리고 미중 무기를 대만에 팔고 이게 결국 우리에게도 영향을 분명히 미칠 텐데 우리가 좀 이걸 어떻게 시선으로 바라봐야 될지가 중요할 것 같아서요. 먼저 이제 대만에 이번에 무기를 판 게 어느 정도 의미가 있느냐 이걸 좀 정확히 평가를 해봐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탱크 108대 팔고 뭐 스팅어 미사일 250대 팔았다고 해서 이게 중국에 위협이 되느냐 위협이 전혀 안 되거든요. 사실 이제 이것보다 위협이 될 무기를 팔려면 최신의 전투기를 팔아야죠. 근데 그런 것들은 안 팔았다고 하는 점에서 미국이 어느 정도 중국에 수위 조절한 예, 거죠? 수위 조절을 한 걸로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거는 탱크하고 스팅어 미사일 모두 다 대만 자체를 방어하기 위한 무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껑상이 대변인이 얘기한 그 부분이 있잖아요. 매번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기를 팔 때마다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특별히 수위가 올라갔다 이렇게 볼 수 없는 거고 다만 우리로서는 미중 무역 갈등 상황에서 그렇죠. 우리가 이제 미국 편에서 해야 되느냐 아니면 중국 편에서 이걸 이제 강요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런 데서는 적어도 현재 미국과 중국 간의 군사력이나 아니면 기술력, 과학기술력 어느 힘에서 국제 정치에 미치는 영향, 경제력 어느 힘에서도 중국이 미국을 따른 건 아직은 멀었다. 이거를 우리가 명심하고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제적 무기 거래 얘기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